존재 숲에 있습니다. 예도는 지금부터 니체의 선악의 저편 5장이죠. 그죠? 47번째 강의인데 서문 빼고 45번째입니다. 여러분 5장 194절부터 오늘 나가겠는데요. 오늘은 마르셀 프루스트를 갖고 니체의 소유욕에 대한 견해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194절이 주제가 소유욕인데 재밌겠죠, 그죠? 예도만의 클래스를 갖고 여러분들을 니체의 10년에 초대합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해 나갑니다, 여러분. 194절입니다. Die Verschiedenheit der Menschen zeigt sich nicht nur in der Verschiedenheit ihrer Gütertafeln. 인간들의 차이는 그들의 재물 목록의 차이에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들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 보여지는 것은 재산 목록이 있겠죠, 그죠? 그들이 갖고 있는 재물 목록의 어떤 차이에서만 보여지는 게 아니다. 이것을 부연 설명하고 있어 니체가. 알조 달인, 그러니까 das sie verschiedene Güter für erstrebenswert halten und auch über das mehr und weniger des Wertes 블라블라. 자, 그들이 다양한 재산들을, 재물들을 erstrebenswert 노력하여 얻을 만한 것으로, 추구하여 얻을 만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가치의 많고 적음에 대하여 위ber die Rangordnung der gemeinsam anerkannten Güter miteinander uneins sind. 또한 공동체에서 공동으로 인정되는 그러한 재물의 등급, 계열이라 그러죠, 그죠? 이 등급에 대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만 사람들의 차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어떤 재물이 있으면 그 목록의 차이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치가 많고 적다. 그래서 그 재물들의 등급이 있고 거기에서 그 등급을 매기는 데 있어서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많은 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죠. 대개는 평균적으로. 그런데 이런 것에서만 인간의 차이가 보여지는 게 아니고, 그럼 또한 sie zeigt sich noch mehr in dem, was ihnen als wirkliches Haben und Besitzen eines Gutes gilt. 그들이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차이가 드러나는데, 더욱더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재물이 현실적으로 소유할 만하고 점유할 만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바로 그것에서 사람들의 차이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물을 내가 하벤 소유할 만하고 베지젠 점유하여, 이것도 소유하다라는 뜻이에요. 가질 만한 것인지, 그래서 소유에 따라서 간주되는 바로 그것에서 사람들의 차이가 나타난다. 재산 목록뿐만 아니라 그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람들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한번 봅시다. In Betreff eines Weibes zum Beispiel, 예를 들어 여성과 연관하여 어떤 한 여자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독특한 비유인데요. 여성과 연관하여
길트댐 베샤이드너는 보다 더 온건한 사람에게 있어서 소유욕이 온건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베샤이드는 보다 온건한, 그게 겸손한, 겸양을 가진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소유욕에서 온건한 사람보다 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여성과의 문제와 연관하여 schon die Verfügung über den Leib und der Geschlechtsgenuss als ausreichendes und genug tuendes Anzeichen des Habens, des Besitzens. 자, 여성의 몸을 마음대로 Verfügung 사용하고 그래서 마음대로 처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으로 Geschlechtsgenuss 향유하는 거, 성적 쾌락을 통하여 여성의 몸을 향유하는 거죠. 그죠? 그것만으로도 소유와 점령의 어떤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표징으로서 간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욕이 가장 낮은 사람에게는 여성의 몸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여 그것을 통하여 어떤 성적인 향유를 느끼는, 여기에서 최고의 소유의 어떤 표징으로 간주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사람의 유형인 거야.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의 유형이 있어요. Ein anderer mit seinem argwöhnischen und anspruchsvollen Durst nach Besitz. 이 사람은 보다 더 의심이 많고 보다 많은 것을 요구하는, 그래서 까다로운 그러한 소유에 대한 갈망, 소유욕을 가진 사람인데, 이 두 번째 사람은 Sieht das Fragezeichen, das nur scheinbare eines solchen Habens. 그러니까 이러한 소유, 가짐, 첫 번째 사람이 가졌던 그 소유, 여성의 신체, 육체를 소유함으로써 최고의 어떤 만족스러운 표징을 얻는 이런 소유에 대하여 의문부호를 보게 되며, 이런 소유는 단지 nur scheinbare, 표면적인 외관상으로 보이는 것만을 나타내는 거다 이 말이야.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소유에 대하여서는 의문부호를 갖게 되고 und will feiner proben, 그래서 보다 세밀한 시험을 하기를 원하는데, vor allem 무엇보다도 zu wissen, ob das Weib nicht nur im sich gibt, sondern auch für ihn lässt, was sie hat oder gerne hätte.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에게 자기 자신의 몸만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녀가 갖고 있는 것과 또는 갖기를 원하는 것을 그에게 기꺼이 허용하는지 어떤지, 자기 자신의 몸을 주고 그 여자가 갖고 있는 어떤 소유뿐만 아니라 갖기를 원하는 것까지 그 남자에게 기꺼이 허용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죠? 소유욕을 느끼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지 어떤지, 그에게 이 모든 것을 주는지 어떤지를 알기 위하여 보다 더 세밀한 시험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유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은 여자가 자기에게 몸을 주고 그 다음에 성적 향유를 느끼게 하는 것, 여기에 최고의 만족을 느껴. 두 번째 사람은 그뿐만 아니라 그 여자가 갖기를 원하는 것, 갖고 있는 것도 그 사람에게 주는지, 이것도 상당히 어느 정도는 물질적인 거겠죠. 그죠? 물론 정신적인 것도 포함하지만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어. 자, 조 에얼스트. 이때야 비로소 길트 에스 임 알스 베제센. 그것은 그 사람에게 소유된 것으로서 간주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갖고 싶은 것까지 다 그 사람에게, 남자에게 허락한다는 거. 이때야 비로소 이 두 번째 유형의 남자는 베제센, 소유했고 점유했다라고 느낀다 이 말이에요. 코미디죠, 그죠? 자, 세 번째 유형 봅시다. 세 번째, 아인 드리틀 아벌. 그러나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ist auch hier noch nicht am Ende seines Misstrauens und haben Balance. 여기에서도 아직 그의 불신과 소유하려고 하는 욕구의 끝에 아직 도달한 게 아니야. 세 번째 사람은. 이 사람은 에얼 프라크트 지히 다음과 같이 자문하는데 오프 다스 바이프 벤 에스 알레스 피얼 인 레스트. 그 여자가 모든 것을 그를 위하여 허용할 때 그 여자가 디스니트 에트바 피얼 아인 판톰 폰 임투트. 그에 대한 어떤 환영이나 환상을 갖고 있어서 그 사람, 그 남자에 대한 어떤 환영 때문에, 환상 때문에 이것을 행하는 건 아닌지 이렇게 자문하면서 의심한다 이 말이야. 뭔가 더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 의심이. 자, 어떤 사람에 대한 환상을 갖지 않고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거. 말이 쉽지. 환상을 갖지 않는다는. 환상은 나중에 만나면서 깨어지기 쉽죠, 그죠? 그러나 그때에도 환상이 여전히 붙어 있어. 인간은 나무를 볼 때도 환상을 집어넣어서 본다니까요.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 여자가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다 주는 것은 나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한다는 거야. 그래서 Er will erst gründlich, ja gründlich gut gekannt sein, überhaupt geliebt werden zu können. 그래서 그는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년에 이르기까지 잘 알려지기를 원한다는, 완전히 속속들이 자기 자신을 다 알고 나서도 내 밑바닥에 있는 무의식의 충동이나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꽁꽁 감추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어떤 것까지도 보게 됐을 때도 그 여자가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여전히 붙어서 나를 사랑할지, 어떤 철저한 의심이죠,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사랑받을 수 있기 위하여 잘 알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 나갑니다. Es wagt es sich erraten zu lassen.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이 상대방이 추측하고 알아맞힐 수 있도록 자기를 기꺼이 드러내는 것을 감행해, 감수하고 그것을 감행하면서 자기의 심령까지도 보여줘. 난 이런 인간이다 이러면서. Erst dann fühlt die geliebte völlig in seinem Besitz. 이때야 비로소 그는 사랑하는 여자를 완전히 그의 점유, 그의 소유 속에 넣었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 그 때를 갖다가 다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게 언젠가 하면은 벤지지히 니트메얼 위벌인 베트리크. 그 여자가 그에 대하여 스스로를 더 이상 속이지 않을 때, 두 번째 벤지인
자인을 Teufel und Versteckten und Zärtlichkeit Willen ebenso sehr liebt, als 자인을 Güte, Geduld und Geistigkeit Willen. 자, 그 여자가 그를 그의 귀터, 호의적인 친절한 성격, 게둘트, 인내심, 가이스티카이트, 높은 정신성 이런 것 때문에 뿐만 아니라 또한 같은 정도로 그의 토이펄라이 악마적 성격이나 별스텍텐 감추어진 운에얼 제틀리카이트 쉽게 만족하지 않는 그런 무의식적 욕망, 악마적 본성 이런 것 때문에도 여전히 그를 사랑할 때 이때야 비로소 그는 그 여자를 완전히 그의 소유 속에 넣었다고 느끼는 거야. 아, 정말 재미있죠, 그죠? 그래서 한 여자와 관계하여 소유의 문제, 소유욕과 관계하여 이런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자연스럽게 마르셀 프루스트가 몇십 년 동안 저술을 했대. 죽고 나서야 5부, 6부, 7부가 출간되죠. 그죠? 거기에 나타나는 주인공과 그의 애인인 알베르틴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만들어. 이 아름다운 작품은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 사라진 시간을 찾아서 특정한 형상들을 따라 해석하는데 그게 곧 예술 작품이 되죠. 그죠? 그런데 인간의 삶의 시간성, 이건 하이데거과도 연관할 수 있는데 나중에 곧 따로 강의 하나 하겠습니다. 프루스트에 관하여. 거기에 보면은 오브의 제목이 라 프리조니 에흐야. 그러니까 갇힌 여자란 뜻이에요. 근데 감옥에 갇힌 거나 또한 어떤 포로가 된 게 아니고 전쟁 포로라든지 그 사랑하는 남자에게 갇힌 거예요. 남자의 아파트에. 그런데 이 마르셀은 이 소유욕 때문에 괴로워하죠. 그죠? 알베르틴의 몸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데도 끊임없이 그 여자를 의심해. 물론 어떤 의심할 만한 형상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러나 그 의심은 극단에 달해서 심지어 출근을 하고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알베르틴이 딴 남자를 생각하면 어떨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자기 아파트에 가다 놓는다고. 이게 오브의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욕은 육체에 만족하지 않아. 그 여자의 정신을 지배하려고 해. 이 불가능합니다. 프루스트는 이걸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어. 인간의 소유는 몸은 지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지배할 수 없어요. 어떤 네로와 같은 그런 황제도 그 당시 그리스도교인들을 박해했잖아. 감옥에 가서도 딴 생각해. 아무리 억압해도 그 사람의 정신을 빼앗을 수는 없어. 어떤 폭군이라도. 이해가 되죠. 사람은 소유될 수도 없지만 사실 육체도 소유할 수가 없어. 그런데 마르셀은 그 사랑이 강도가 거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서 그죠? 그 상대방의 여자의 정신까지도 완전히 소유하기를 원해. 자기만 생각하고. 병이지 뭐.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를 생각하는 거 이외에 살 수가 없어. 그 여자는 둘레즈적으로 가능 세계가 없는 거야. 그 여자는 그 여자만의 또 다른 가능 세계가 있는 거야. 그것은 어느 누구도 소유할 수 없어. 단지 대화를 통하여 공유하고 그 공유를 또한 사랑의 놀이를 통하여 같이 기쁨으로 대화를 통하여 허용하는 거죠. 그죠? 이 공적 영역. 두 사람이 만났다는 건 뭐예요?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세계와 만나는 거야. 그죠? 그러나 그 세계는 그 두 사람이 각각 배제된 영역이 있는 거야.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이건 인정의 영역인 거지 소유의 영역이 아닌 거야. 한 사람의 몸을 소유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불가능. 그런데 그 사람의 몸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알았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정신까지도 내가 소유한다. 이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죠? 우리는. 그래서 마르셀은 엄청 괴로워. 거기 버틸 여자가 누가 있어. 그래서 6부의 제목이 알베르틴 디스파리, 사라진 알베르틴이야. 도망가 버리는 거야. 거기에 붙어 있을 사람이 없어. 있다고 해도 이런 소유욕에 견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소유하면 그 사람의 정신까지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어떤 질병이죠. 그죠? 이게 과다해지면은 나중에는 사랑은 상대방의 삶을 기쁘게 하고, 그죠? 어떤 공유를 통하여 새로운 가능 세계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가능 세계까지도 파괴해버리는 거야. 결국은 소유는 그냥 아무것도 남지 않고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 번째 유행보다도 더 나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 상대방이 사랑스러워서 몸만 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으며 또한 갖기를 원하는 것까지 다 줬어. 그런데 세 번째 유형은 나의 나쁜 점까지도 알게 돼도 그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나의 환상이 아니라 나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지를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보여주고 그래도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상당히 괜찮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마르셀은 알베르틴을 뭐예요? 그 정신을 지배하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 그러니까 질투에 사로잡히고 그 질투 때문에 또 고통당하고, 그래서 떠나고 난 뒤에 엄청난 고통을 겪잖아. 그죠? 그 삶에서 잃어버린 시간에서 아주 큰 획을 긋는 거예요. 마르셀의 이 알베르틴의 어떤 이런 흔적들. 그래서 그 질투에 의하여 그 여자를 사랑했던 그 시간들이 떠나고 난 뒤에 더욱더 강력한 어떤 상처로 남아서 마르셀을 괴롭히고 죽음의 고통까지 가죠. 그죠? 이것은 결국 나중에는 친구를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지만은 승마를 하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알베르틴,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데, 어찌되었건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의 그 마르셀의 소유요, 엄청나죠. 그런데 사실은 이 알베르틴은 또 동성연애자였잖아. 그죠? 그래서 그 질투는 끝이 없는 거예요.
동성연애를 하는 그 여자가 줄 수 있는 무기를 마르셀은 또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사부의 주제가 동성애의 세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프루스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소돔은 뭐예요? 고모라는 뭐? 소돔은 남자 동성애들의 세계예요. 고모라는 여자 동성애들의 세계인데 그게 사부 전체에서 줄거리로 나타나. 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장면들, 프로이트의 늑대 인간이 갖고 있는 최초의 성교 장면과 같은 그런 원초적인 장면, 월스제너들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건 바로 대개는 사랑의 장면을 직접 어린 마르셀이든 점점 자라면서 아주 여러 번 나타나 이런 장면들을 목격하고 그 기호들을 해석해 나가는. 들레주도 이 프루스트를 아주 깊이 있게 연구했죠. 64년도에 프루스트의 레시니에라고 프루스트와 그 기호들이라는 작품을 쓰는데 이게 나중에 말년까지 교정해 가면서 수정 보완해서 이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데요. 들레주도 프루스트를 아주 사랑했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사랑의 소유욕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나갑니다. 얘는 möchte ein Volk besitzen. 또 어떤 사람의 유형은 한 민족이나 국민을 소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알레 헤어렌 카글리오스트로 운트 카틸리나 퀸스트 진트 임주 디점츠백 레히트 이 목적을 위하여 모든 보다 더 높은 카글리오스트로가 갖고 있었던 어떤 책략이나 카틸리나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러한 책략들을 이런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이런 책략들이 한 민족을 소유하려고 하는 자에게 적합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카글리오스트로와 이 사람은 18세기 이탈리아의 어떤 그 연금술사와 같은 사람인데 신분을 속이면서 책략이 아주 뛰어나서 사람들에게 사기도 잘 치고 어떤 독특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도. 그리고 카틸리나는 기원전 1세기에 정치적 모반을 꾸미다가 아주 책략가죠. 이 사람도 정치 책략가야.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이냐 어떤 모사나 기교나 이런 기술들을 이런 목적을 위하여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한 민족을 소유하려고 하는 자도 어떤 책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계속 나갑니다. ein anderer mit einen feineren Besitzdurst 작트 지시. 자, 또 다른 보다 더 세련된 소유욕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 Man darf nicht betrügen, wo man besitzen will. 사람들은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속이지 말아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소유욕을 보여주는 유형이 있는데 계속 나갑니다. Er ist gereizt und geduldig bei der Vorstellung, dass eine Maske von ihm über das Herz des Volkes gewittert. 자, 이 사람은 그의 가면이 그 백성의 마음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며 참지 못하고 성급하게 군다 이 말이야. 이런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 Also muss ich mich kennen lassen und vorerst mich selbst kennen. 자, 그러니까 나는 나 자신을 알게 해야만 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알아야만 해. 이러면서 그 백성이 자기의 가면을, 그죠? 사랑하고, 그래서 거기에 매료돼서 자기를 따르는 것은 아닌지 마음 조력하면서 자기를 더 진실되게 알려줘야만 그 백성을 제대로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은 뭐야? 아무리 강력한 성인군자라도 그 무의식적 내면에는 본능으로서 이런 소유욕을 갖고 있다 이 말이야. 지금 니체는 그 얘기예요. 어떤 특정한 소유욕이 있는 인간이 있다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이런 소유욕을 갖고 있다 이 말이야. 응? 그래서 정치적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이런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 역시도 이런 소유욕을 갖고 그의 가면을 점검해 본다 이 말이야. 재밌겠죠, 그죠? 재밌죠, 그죠? 계속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을 잘 돕고 선행을 잘하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그들의 소유욕을 또 이야기해. 처음에는 사랑의 소유욕, 두 번째는 정치적 소유욕, 세 번째가 이제 선행, 남을 잘 돕고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는 자들의 소유욕을 까발리는 거예요. 자, unter hilfreichen und wohltätigen Menschen, 남을 잘 돕고 선행을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findet man jene plumpe Arglist fast regelmäßig von, 사람들은 저 서툰 책략을 거의 규칙적으로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선행을 잘하고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들에게는 서투른 책략이 있다 이 말이야. 그 책략이 뭔가 하면은 welche sich dem geholfen werden soll erst zurecht macht. 그는 그 서투른 책략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버려. 처리하고 정돈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내려버려. 어떻게 내리는가 하면은 als ob er zum Beispiel Hilfe verdiene. 그는 예를 들어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어떤지. 두 번째, gerade nach ihrer Hilfe verlange. 그들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지 어떤지. 그리고 für alle Hilfe, 모든 도움을 위하여 sich ihnen tief dankbar anhänglich unterwürfig beweisen werde. 모든 도움에 대하여 도움을 주는 그들에게 깊이 감사하면서 안행리 의존적으로 붙조차 따르며 또한 굴종적으로 복종하면서 모든 도움에 대하여 스스로를 증명해야 되는지 아닌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참. 그래서 말은 도와주는데 그 사람을 소유하려 도움을 통하여 도움받는 사람을 소유물처럼 소유하려고 하는 욕구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mit diesen Einbildungen, 이런 상상력을 갖고 verfügen sie über den bedürftigen wie über ein Eigentum. 그들은 이런 상상력을 갖고 궁핍한 자, 도움을 받아야 될 자,
가난한 자, 힘든 자, 이 궁핍한 자의 자를 마치 소유물을 대하듯이 그렇게 마음대로 처리한다 이 말이에요. 마치 비지 아우스 아이넨 페얼랑엔 나하 아이겐트 위벌 하우프트 볼테티그 운트 휠프라이혀 맨션 진트 이들이 어떤 소유물을 요구하는 것에서부터 선행을 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인간들이기나 한 것처럼 속으로는 이 도움받는 자를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고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그를 자기 소유물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도움을 주고 선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만 또 다 해석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이해가 이런 면이 있다는 거야. 왜? 좋은 마음으로 정말 그 타자를 생각하여 그렇게 도와주고 선행을 하는 경우도 있죠. 왜 없어?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도 지금은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6.25 끝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어. 사람도 그래. 사람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니체를 잃는다는 건 이런 나한테 이런 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 나의 무의식적인 어떤 깊은 의식적인 생각 저변에는 이런 소유욕을 갖고 타인을 대하는 경우가 있겠다. 그걸 들여다보면 되는 거죠. 그죠? 완전 정신과 의사야. 계속 이어나갑니다. 자, 그래서 Man findet sie Eiffel tschiti, wenn man sie bei helfen, kreuzt oder ihnen zuvorkommt. 그래서 이들은 도움을 줄 때 그들을 방해하고 그들의 선수를 치는 어떤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이 사람들은 아이플 쥐티 질투를 한다 이거예요. 말은 선행을 하고 남을 돕는데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면 질투를 한다 이거예요. 니체는 이게 무슨 선행이요? 이게 무슨 남을 도와주는 거냐 이 말이에요.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그죠 여러분. 계속 이어나갑니다. Die Eltern, 이제 부모가 나오는데 여기서 명언이 나옵니다. 자, die Eltern machen unwillkürlich aus dem Kind etwas ihnen ähnliches. 부모들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아이로부터 그들과 유사한 어떤 것을 만들어내. 그래서 sie nennen das Erziehung. 그들은 이것을 교육이라고 불러. 그래서 그 아이를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경우가 많잖아. 아이를 자기 마음대로. 니체가 살았던 유럽에도 이런 경우가 많았는가. 그래서 그 아이를 자기와 유사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걸 교육이라 그래. 그런데 keine Mutter zweifelt im Grunde ihres Herzens daran, am Kind sich ein Eigentum geboren zu haben. 자,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자기 스스로가 소유물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속 깊이 의심하는 어머니는 없다. 아이를 소유물처럼 취급하고 내가 낳았으니까 너는 내 소유물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의심하는 어머니를 찾긴 어렵다. 두 번째, Kein Vater bestreitet sich das Recht, es seinen Begriff
und wird Schätzungen unterwerfen zu dürfen. 자, 그 어린아이를 그의 개념들과 그의 가치평가 아래로 종속시키고 복속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욕망, 그런 권리에 대하여 스스로 반박하고 그런 권리를 거부하는 아버지는 없다. 뭐야? 대부분의 아버지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관념과 개념과 가치평가에 아이를 종속시키려고 해요. 그게 자기 권위라고 생각해. 그리고 권리라고 생각하고 어머니는 그 아이를 자기와 닮은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야. 재미있죠, 그죠? 야, 더 나아가 에어말스 예전에는 schien es den Vätern will lieber leben und tot des Neugeboren nach Gutdünken zu verfügen.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새로 태어난 아이의 생사에 대하여 삶과 죽음에 대하여 자기 판단과 생각에 따라서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은 옛날에는 아버지들에게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특히 비운털된 알텐 도이첸 고대 독일인들에게서도 그랬는데 이건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늘날은 난리가 나죠. 큰일 나는데 이게 이제 점점 옛날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생명을 우리는 또 딸이 태어나면 그걸 딸을 또 아들보다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서 딸이 태어나고 딸이 태어나면 부모들이 또 막 하고 그게 아주 오래되지 않았어요. 오늘날은 그런 게 없지만 그런데 더 옛날로 가면은 그 새로 태어난 아이의 생사에 대하여 아버지가 결정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응? 그 아버지의 판단에 따라서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유럽에만 그렇겠어요. 응? 동서양을 막론하고 계속 이어나갑니다. Und wie der Vater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ziehen auch jetzt noch der Lehrer, der Stand, der Priester, der Fürst in jedem neuen Menschen eine unbedenkliche Gelegenheit zu neuem Besitz. 줄 빡빡 치십시오.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또한 오늘날도 지금도 여전히 선생, 신분이 높은 신분 계급의 어떤 사회, 제사장, 영주들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모든 새로운 인간 안에서 새로운 소유를 하려고 하는 주저하지 않는 기회를 모든 새로운 인간을 만나면 그들 안에서 이런 기회를 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말은 뭐야? 오늘날 우리도 그래. 어떤 타인을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유리한, 그래서 칸트적으로 보면 뭐야? 타인을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내가 성공하기 위한, 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뭔가 내 길을 가는데 수단으로서 타인을 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우, 그 사람 나한테 뭐 피해 주지 않으면 됐지 뭐. 우린 다 그래요. 그죠? 그런 면이 있어. 심지어 선생도, 귀족도, 노동자도, 제사장도, 성직자도,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 안에서 새로운 소유욕을 위한 기회, 그것도 unbedenklich, 주저하지 않는 그런 기회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무의식적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죠, 그죠? 그런데 보라우스 폴크트 점 땡땡땡 이것으로부터 기결되어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문하면서 니체가 끝내고 있어. 긴 194절 끝났습니다. 프루스트 이야기와 연결하여. 재밌었죠, 여러분? 195절입니다.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도 재미있어. 어떤 내용이 숨어 있는지 여도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Die Juden, 유대인들, ein Volk geboren zur Sklaverei, wie Tacitus und die ganze antike Welt sagt. 로마의 역사가였던 타키투스와 전체 고대 세계가 말하듯이 이 민족은 노예 계급으로 태어난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Das Auserwählte-Volk unter den Völkern, wie sie selbst sagen und glauben. 그들 스스로가 직접 말하며 그렇게 믿고 있듯이 민족들 가운데에서 선택된 민족, 이러한 특성을 가진 유대인들은 die Juden haben eines Bundesstück von Umkehrung der Welt zustande gebracht. 자, 이 유대인들은 가치의 전도에 대한 저 놀라운 작품을, 가치 전도라고 하는 저 놀라운 어떤 행위를, 작품을 완성한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가치 전도라고 하는 그 놀라운 작품 덕분에 Dank welchem das Leben auf der Erde für ein paar Jahrtausend einen neuen und gefährlichen Reiz erhalten hat. 이 가치 전도의 어떤 탁월한 놀라운 작품 때문에 이 삶은 지구상에서 수천 년 동안 새롭고 위험한 자극을 얻게 됐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어로 프로페텐, 어떤 새롭고 위험한 자극을 얻게 됐는지를 한번 봅시다. 이어로 프로페텐 하벤 라이히, 그들의 예언자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많죠, 그죠? 유대민족의 예언자들, 그들의 예언자들은 하벤 라이히, 부유한, 고틀로스, 무신적인, 신없는, 묘제, 악한, 게발트텔티, 폭력적인, 진리히, 감각적인, 이것은 어떤 성적인 것을 억압하는 그런 단어도 되겠죠. 감각적인, 이런 형용사들 5개죠. 라이히, 부유한, 고툴로스, 신없는, 세 번째 묘제, 악한, 게발트테티, 폭력적인, 네 번째, 다섯 번째 진리히, 감각적인, 이런 단어들을 인 아인스 하나로 게슈몰젠 융합하여, 용해하여, 녹여서 und zum ersten Mal 처음으로 das Wort Welt, 세계라고 하는 이 단어를 zum Standwort, 아주 치욕스러운 단어로 geminzt, 주조해냈어. 동전을 주조하듯이. 그래서 뭔 말이야 이거는? 이 세계는 신을 믿지 않는 무신적인 것이요, 그래서 악하고, 그리고 정욕적이고, 감각에 따라 살고, 그래서 불신앙적이고 폭력적이고, 거기에 부유함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 세상의 어떤 특징을 이룬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교인들도
아, 세상이 다 그렇지 뭐. 타락한 이 세상이, 그러나 자기도 이 세상에 살면서 타락한 자들이 추구하는 걸 더 추구하고 살아. 얘들은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그게 문제죠. 그죠? 이 땅에서도 온갖 것을 다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 이 세상을 탓하면서, 이 죄악된 세상, 신없는 세상 이러면서 한탄하지. 지금 니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이 세상을 욕된 단어, 치욕스러운 단어로 주조해냈어. 이게 그 위대한 유대인들의 어떤 가치 전도였다 이 말이야. 계속 나갑니다. In dieser Umkehrung der Welt, 이러한 가치 전도 안에는, 그러니까 Judäer es gehört, das Wort für arm als Synonym mit heilig und Freund zu brauchen. 가난한이라는 단어를 거룩한이나 친구를 나타내는 말과 동의어로서 사용하는 것 역시도 이러한 가치 전도에 속하는 거예요. 이런 가치 전도에 대하여 예도는 이미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도덕의 계보학 제1논문 아주 세밀하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더 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이 195절은 참조하셔요 여러분. 이런 가치 전도 안에는 바로 리크트 디 베도이퉁 데스 위디센 폴크스, 유대 민족의 어떤 중요한 의미가 놓여 있는데, 이 민족과 더불어서 베긴트 데얼 스클라벤 아우프슈탄트 인 데얼 모랄, 도덕에서는 노예의 반란이 시작되었다. 이거 이미 했죠, 그죠? 도덕의 계보학 제1논문에 세밀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자, 196절입니다. Es gibt unzählige dunkle Körper neben der Sonne zu erschließen. 태양 옆에는 여러 밝혀져야 할 무수한 어두운 천체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solche, die wir nie sehen werden, 우리는 이러한 천체들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니체 시대에 못 봤던 그런 천체들도 오늘날의 천체망원경의 어떤 발달과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계속해서 새롭게 발견되는 우주의 영역들이 많잖아, 그죠? 자,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Das ist unter uns gesagt,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이것은 ein Gleichnis, 하나의 비유야. 이런 비유는 시인들뿐만 아니라 문인들, 철학자들, 심리학자들 모두가 다 이런 비유를 사용하죠. 우리 인간들도 그래요.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런 비유에 탁월한 자들이었어요. 우리의 언어 사용 자체가 이미 은유야. 거기에는 환유와 제유가 들어있는 건 기본이죠. 어떤 하나를 전체로서 표현하고 그 대상을 다른 것과 비교하여 다른 대상으로 옮겨놓고, 그게 우리 언어 사용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und ein Moralpsychologe, 도덕 심리학자는 liest die gesamte Sterne Schrift nur als eine Gleichnis und Zeichensprache mit der sich vieles verschweigen lässt. 도덕 심리학자는 많은 것을 감추고 있는 어떤 비유의 언어나 기호의 언어로서 이 전체 별들의 문자를 읽어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뭔가 모르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도덕 심리학자들은
저 별들의 문자를 많은 것을 감추고 있는 비유 언어나 기호 언어로서 읽어내고 있는데, 이것은 이들만 그렇게 해서 다 그렇지. 여기에서는 도덕 심리학자들이 잘 모르고 그 배후의 어떤 것들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들의 비유적 언어에는 뭔가 거친 면이 있다. 니체는 도덕 심리학자들을 까잖아, 그죠? 그래서 인간의 본능이나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의 어떤 그 힘의 의지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 이런 뜻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역시도 기호의 언어나 비유의 언어를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도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세계는 이들이 기호 언어와 또 비유 언어를 갖고 천체들의 문자를 갖고 도덕을 해석하여 선과 악으로 나눴다,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참조하셔요. 자, 197절. 여기서도 아주 독특한 문화의 특징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 마치 니체는 인류학자처럼 보여, 여기서는. 자, 197절 나갑니다. Man missversteht das Raubtier unter den Raubmenschen. Zum Beispiel Cesare Borgia, gründlich. 자, 사람들은 맹수와 맹수적 인간을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다. 이런 맹수적 인간 가운데 예를 들면 체사레 보르지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 마키아벨리 때문에 유명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그죠? 여기서 나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은 15세기 말과 16세기 초반까지 살았는데, 아주 젊은 나이에 아버지가 또 알렉산더 6세 교황이었죠, 그죠? 교황의 아들인 거야. 응? 그래서 이탈리아 중부를 지배했던 아주 강한 지배의 의지를 가진 그런 군주였어. 프랑스로부터의 정치적 힘도 얻기도 했죠, 그죠?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이 사람이 이탈리아를 통일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이런 사람, 맹수와 같은 사람, 어떤 권력을 위하여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계속 나갑니다. Man missversteht die Natur, solange man noch nach einer Krankhaftigkeit im Grunde dieser gesündesten aller tropischen und Tiere und Gewächse sucht oder gar nach einer ihnen eingeborenen Hölle. 자, 사람들이 모든 열대 동물들과 열대 식물들의 이러한 가장 건강한 것들의 근거 안에서 병적인 것만을 찾아내고, 심지어는 이런 것들에게 타고난 지옥을 찾아내고 있는 한 자연을 오해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이야? 열대지방의 식물, 동물,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뭐야? 두 개로 나눠. 예를 들면 뱀은 악마로 상징되기도 하지만 지혜의 상징이기도 하잖아, 그죠? 이런 방식으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물들을, 자연 사물들을 해석해, 인간들은. 그래서 나눠. 또 밤과 낮도 나눠, 여자와 남자도 나눠. 그래서 그걸 해석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열대지방의 동물들과 식물들도 나눠서 거기에서 병적인 어떤 것을 발견해내고 그걸 해석해. 계속 나갑니다. 그런 한에 있어서 사람들은 자연을 오해하고 있다. 심지어 열대 생물과 동물에게서 지옥까지도 발견해. 다 해석이죠, 그죠? 이 세계는 자체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 BS, bisher, fast, alle, Moralisten getan haben. 모든 도덕주의자들이 지금까지 거의 모든 도덕주의자들이 이런 것을 행한 것처럼, 행해온 것처럼 뭐 도덕주의자들만 그렇게 했어. 계속 나갑니다. Es scheint, dass es bei den Moralisten einen Hass gegen den Urwald und gegen die Tropen gibt. 자, 원시림과 열대지방에 대한 증오는 도덕주의자들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도덕주의자들은 뭐야? 왜 그래? 몸속에 있는 어떤 욕망이나 힘에 의해 의지나 삶의 충동, 본능 이런 것들은 뭐야? 열대지방과 관계된다고 본 거야. 비유적으로. 그래서 도덕주의, 도덕심리학자들은 비유를 탁월하게 드는 사람인데, 지금 그 말이야. 그걸 생각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열대와 원시림에 대한 증오를 이 도덕주의자들은 갖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dass der tropische Mensch jeden Preis diskreditiert werden muss. 심지어 이 열대지방의 인간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불신당해야 되지 않는가? 어떤 방식으로? sei es als Krankheit und Entartung des Menschen, 인간의 질병이나 인간의 태화와 같은 것으로 간주됐다는 거예요. 열대지방의 인간은. 인간이 타락해서 비유적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인간이 병들고 질병이 들면 저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으며, 두 번째, sei es als eigene Hölle, 어떤 인간 자신의 지옥으로서, 그리고 젤프스트 말터롱, 자기 고문으로서 열대지방의 인간은 취급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당해야만 하지 않았는가 질문하고 있어. 그런데 바룸도호, 하지만 왜 그런가? 뭐 때문에 그런가? 주군스텐 대열 게메시히텐 쪼넨, 바로 온대를 위하여 그렇게 됐다는. 열대지방의 사람은 도덕적으로 뭐야? 강한 기질을 가졌고 열정적인 기질을 가졌으니까 성욕에 약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했다 이거야. 그런데 이런 방식의 해석은 결국은 규율을 잘 지키고 도덕의 어떤 명제를 잘 따르는, 그래서 상징계의 대타자에 고분고분하고 순종하는 그런 온대지방의 사람들, 온대를 위하여 그랬던가? 주군스텐 대열 게메시텐 멘션, 온건한 인간들을 위하여 그랬던가? 대열 모랄리션, 도덕적인 인간을 위하여 그랬던가? 마지막으로 대열 미텔 메시겐, 평균적인 인간들을 위하여였던가? 디스중 카피탈, 이건 역시도 모랄 알스 푸얼리트 잠카이트, 공포의 도덕의 한 장이 될 것이다. 두려움의 도덕, 공포의 도덕의 한 장을 이런 것들은 차지하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재밌었죠 여러분? 얘도 물러갑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추스.